안녕하십니까, 윤정구입니다. 다 고쳤는데 요걸 못 고쳤네요. 아침에 와서 고쳤는데 맨 윗줄을 못 고쳤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매번 말씀드리는데 와 진짜 숨을 못 쉬겠어요. 너무 쪄서 살이.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어머님 지금 연세가 75이신데 이번에 또 많이 다치셨어요. 이마가 막 이만큼 찢어지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참 불효자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옷을 어머님이 깜빡하고 세탁기에 넣으신 거예요. 그 옷을 세탁기에 넣어서 작아졌다고 우겼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살이 찐 거더라고요. 바지를 입으면 숨을 못 쉬겠어요. 어쨌건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무궁무진하게 좋고 앞으로도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지난번 강연회 때도 또 장중에 이제 우리 VIP 고객님들께서도 장이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원래는 이제 그 기술적 분석에서 또 가장 기본적인 주식 매매 그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수익의 목적, 수익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의 이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제 세 가지로 보통 나누긴 하는데 뭐 배당 이익도 있고요. 근데 매매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시대의 기준에서 매매의 이익을 자꾸 말 그대로 짧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맨 처음에 주식계좌 개설했을 때 뭐 럭키증권이라는 증권사였고 87년도였는데 그때는 뭐 말 그대로 전표 써서 줄 서서 갖다 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는 뭐 급할 것도 없고 바쁠 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 너무 바쁘게 매매를 하시려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테크인 지금 사도 돼요. 또 혹은 하나테크인 여기서 더 가버리면 이제 욕한다니까요. 막 저 종목 나쁜 종목이라고 그래요. 과대평가됐다 그러고. 그리고 더 가고 맨 끝에 꼭지에서 한 20% 조정 나오면 그때 돼서 이제 또 과매 돌아오고 그때 돼서 또 추세 꺾였는데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러한 매매만 고쳐 나가시면은 지금 장은 무궁무진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 있는 첫 번째 줄은 뭐 지난주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인데 일단 어찌됐건 그 3차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힐러리가 압도적으로 이제 우세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선거인단 쪽도 집권여당 쪽이 이제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원체 언론 기준이 민주당 쪽, 여당 쪽에 지금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뭐 그러한 부분에서의 흐름이고요. 민주당 쪽 그 힐러리 후보하고 공화당 쪽에 이제 트럼프 후보하고의 여론조사는 조금씩 이제 다르게 나와요.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지금 격차는 한 4% 정도로 좀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차 TV 토론하기 전에가 이제 2% 격차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4%. 그리고 좀 심각하게 벌려놓은 쪽은 더 많이 벌려놓기도 했는데 어찌됐건 뭐 완전하게 압승이다까지 기사는 있지만 아직은 좀 모르죠. 어찌됐건 이제 11월 달 들어서 8일 날일 겁니다. 선거인단의 투표. 그리고 형식적인 12월의 투표.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당선 공고. 이렇게 이제 일정이 남아있는데 11월 8일이면은 이 불확실성 부분은 완전히 다 해소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시장은 없죠.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의 환율 대상국 편입. 환율 관찰 대상국 편입이죠. 관찰 대상국 편입인데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사우디만 좀 없고 다 우방국들이에요. 다 우방국들이고 또 하나 신기한 거는 다 외환 보유고가 세계 시장에서 다 10위권 안에 들어오는 뭐 5위권 안에 들어오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SBS, CNBC 쪽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차례 오늘 설명을 뒤에 드릴 겁니다. 자, 다우지수입니다. 이번엔 좀 짧게 갖고 나와봤어요. 오늘은 이평선도 가지고 나와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8,000선입니다. 여기 이 줄이 18,000선에 대한 지지가 확실하게 형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121선에 대한 지지도 어느 정도 확실하게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아주 그냥 잠을 못 잤다고 새벽까지.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새벽에 막 90포인트 빼고 있길래 개장하자마자 막 빼길래 그냥 열심히 들어 올려서 꼬리 다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온다 할지라도 121선에서 이렇게 멀어지지 않고 또 18,000선에서 이렇게 지지라인을 형성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 부분에서는 이평선이 일단 밀집되어 있는데 이 정도 밀집 구간 형성되면 방향성은 좀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브렉시트가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화두죠. 사실은 가장 먼저 1월, 2월에 저점을 찍었는데 브렉시트 이후에 여기 찍고 나서 더 깨져 내려가서 1월 저점까지 깨트린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다시 뒤돌아보면은 1월 달에 조정이 나오긴 했고 그리고 브렉시트라는 단어를 생소하지만 알게 됐는데 그 악재조차도 추세를 훼손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 대선이 악재는 아니죠. 불확실성인 거죠. 불확실성이고 누가 돼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되든 미국을 어떻게든 붐을 일으켜서 경기를 뭐 살려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기 때문에 누가 돼도 상관없는데 다만 이제 힐러리 쪽 민주당 쪽에서 되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안정 추세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공약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선 후보도 공약도 잘 모르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지금. 예? 근데 뭐 미국 대선 후보 공약 보시면 뭐 하겠어요. 그 가능성도 없는 공약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안정화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만 보여드려도 되는데 자신감이 좀 많이 결여되시죠. 그래서 항상 월봉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월봉 여기가 어디가 추세 하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랠리입니다. 그리고 요 차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2,100포인트 넘기는.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근본적으로 약한 국가는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이 이 고점을, 여기 고점을 뚫는 게 대부분의 국가들이 2013년에 뚫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2011년도에 뚫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약한 국가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추세도 긍정적이고 지금 그러면 장이 좋아서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기준이 가장 맞냐면 유동성 장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럴 때 경기가 좋아져서 돈이 넘쳐나는 거. 임금도 많이 받고 그렇게 되면서 막 생활도 풍요로워지고 그러면서 유동성 장세가 되는 거고 지금 뭐예요? 화폐 가치의 훼손. 그렇게 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빵이 100원에서 1200원 됐기 때문에 삼립식품이 만약에 살아서 남아있고 뭐 상장되어 있는 회사였다면 그렇다면은 재평가는 이루어지겠죠. 그죠? 근데 오늘 그 전단지 광고를 하나 봤더니 뭐 쿨피스라는 음료가 저희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그건 걔는 안 오르더라고요. 예전에도 800원인가 했는데 지금은 2개 1,000원 주던데 마트에서.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은 기업 중에서 알짜 기업들은 재평가 작업. 그래서 그 시가총액 부분들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자,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요? 독일 같은 경우도 브렉시트 이후의 흐름입니다. 유럽이 브렉시트가 터졌으면 유럽이 힘들고 유럽이 어렵고 유럽이 막 깨져 내려가면서 주변 국가들 힘들게 해야 되는데 안 그렇죠. 그리고 엊그저께 조정받으니까 시장에서 또 뭐라 그래요? 유럽은행 쪽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안 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죠. 아닙니다. 뭐 그랬다고 해서 우리나라만 유독 조정받을 일은 없잖아요. 주변 국가들은 멀쩡했어요. 우리나라만 유독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뭐 지난주, 이번 주 내내 뭐 유럽이 뭐 크게 힘들었습니까? 우리나라만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였어요. 삼성 문제 같이 더불어서. 어찌됐건 유럽 쪽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 또 채권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뭐 주사를 놓지 않겠다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지금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데 계속 처방을 내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추세가 유럽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고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찬가지죠. 이제 니케이 쪽부터 해서 아시아는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보여드릴 텐데 일본은 근데 유독 약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예? 연중 고점도 못 뚫고 예?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요거 환율. 일본이라는 국가는 약간 특이해요. 특이해서 글로벌 증시가 무너지고 글로벌 증시를 떠나서 금융시장이 어려울 때 일본으로 모든 자금이 몰리죠.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그래서 예전에 브렉시트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6월 달에 브렉시트가 터지니까 무슨 얘기가 또 있었냐면은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자산으로 회귀 스위스 프랑도 급등했네. 근데 그거는 조금 오버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스위스 프랑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화폐 가치의 기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엔화로 대부분 집중이 되고 상품 중에서는 뭐 금으로 집중이 되는데 일단은 환율 부분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본 시장의 가치도 다시 높아진 거죠. 달러와 환산 기준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깨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브렉시트 때 100엔이 잠깐, 달러당 100엔이 잠깐 이탈도 됐었고. 그리고 이걸 쉽게 돌리질 못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주식시장 자체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반등을 못 준 건데, 그래도 연중 고점 못 들었다 할지라도 추세 부분이 어떻습니까? 계속 고점 높여나가고 있죠. 다시 차트 보시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달러와 기준에서의 시장 지수의 환산도 따집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영국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영국 파운드화가 막 급락을 했을 때에도 영국은, 유럽은 빠지는데 영국은 지수가 소폭이나마 올랐어요. 올랐던 이유는 화폐 가치의 추락 대비 주식 시장의 달러 가치의 환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있는 위치가 요 기준보다는 분명히 지수는 떨어져 있지만 달러로 환산했을 때 엔화가 가치가 높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달러와 환산 지수는 오히려 더 높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뭐 해석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어찌됐건 고점을 높여나간 흐름. 네?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에 중화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항생지수의 흐름이 단기간에 이 정도의 눌림이 있었지만은 이게 뭐 크게 무리되는 흐름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쪽 52주 고점 행진을 계속 나타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 더 탄력적이죠. 대만도 반도체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IT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뭐 국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그런데 어찌됐건 대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52주 고가 행진 그리고 훨씬 높은데 그 전부터 있죠. 강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디커플링이 좀 돼 있는데 디커플링은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지속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현재 놓고 보실 때 이 지수 범위도 그렇게 아주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뭐가 터졌죠?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에. 다만 그것이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흐름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 또 경험을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1차 핵실험 때 매매를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핵실험 이후에 흐름 쭉 놓고 보시면 단기 충격은 살짝 나오기도 했어요. 다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살짝 나오기도 했다가 결론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수만 쫙 당기던 삼성전자였는데 거기서 이제 리콜 나오고 그러고 나서 단종시키고. 근데 시장은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월등하게 깨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다른 쪽 대비해서 상당폭 눌려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그 삼성전자 쪽에 가격 반발력이 상당폭 나와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뭐 시장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에도 긍정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코스피도 일봉 보시고 이제 월봉 놓고 보시면은 중장기 추세 자체는 전혀 훼손된 게 없습니다. 단기 이평선 위쪽으로 다 형성되어 있죠. 월봉 기준에서도. 그리고 수급 부분도 일단은 일반적으로 순서가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땡기고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순서의 현물시장 기준에 외국인이 땡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관화 장사가 될 때 그때 빠지죠. 근데 기관화 장사의 대부분은 뭐 연기금이 땡겨주면 가장 좋긴 한데 사실 이 연기금도 누구 돈이에요? 우리 돈이에요. 네? 우리가 주식에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연기금에서 돈 좀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박수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그 피 같은 자산입니다. 근데 투기 자산에 자금을 많이 운영하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어찌됐건 연기금이면 가장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투신 쪽의 자금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올 때 그거는 이제 1, 2년 랠리가 나온 이후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 정도 되려면 개인들이 그 정도 되려면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굉장히 좋아지면서 돈이 넘쳐서 내 돈을 어디다 불릴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찌 보면 선구자이신 거고요. 조금 지나서 이제 진짜 시장이 지금은 뭐 9시 뉴스에서 막 큰 거 안 나오잖아요. 근데 막 사상 최대치 고점 뚫고 막 랠리 나오고 거기에 누군가가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누군가가 야 부동산 잡기 위해서 금융시장 이쪽으로 몰자. 뭐 하인 환율을 잡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정책이 구체적으로도 나오게 되는데 금융시장 쪽으로 그게 집중돼 버리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돼 버리면 그때는 이제 막 또 투신권에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겠죠. IT 버블 났을 때, 아이코리아 열풍, 그리고 그 다음에 코스닥 거품 났을 때, 그때
그러니까 IT 거품 그때 열풍하고 그 이후에 2,000포인트 넘길 때 1년에 25조씩 들어왔습니다. 1년에 25조. 한 달에 2조. 개인 돈이 펀드에만. 시장엔 더 들어왔겠죠. 거기에 지금 외국인들이 2월 초에 정점을 찍고 바닥을 찍고 돌려서 매수한 금액이 13조 조금 넘어요. 올해 13조, 한 9개월 동안에 13조. 이제 10월 말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9개월 되죠. 9개월 동안에 13조 매수하고 시장은 탄력적으로 오른 겁니다. 못 느끼시더라도 대형주 기준에 탄력적으로 오른 거예요. 뭐 하이닉스 막 60%씩 올라버리고, 현대중공업이 100% 가까이 올라버리고. 그죠? 이러한 흐름이 개인들의 자금이 몰려져서 투신으로 유입돼서 1년에 막 25조, 10년 전 기준에 25조고, 이제는 더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 죽어라고 파는데, 상관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 올려요. 그래놓고 우리나라는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올린대. 그럼 외국인들이 봐서 저평가입니다 해야지 우리가 우리 걸 갖고 저평가입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올리는 게 있어요. 그죠? 어찌됐건 지금은 장이 바닥 인식을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 없는 좋은 기준의 장이라고 보시고 상품 가격도 안정 추세. 여기도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서 깨졌다? 절대 아니죠. 이때 터지고 화폐 가치, 달러의 하락, 엔화의 강세, 달러와의 하락, 그리고 안정 추세, 출구 전략, 달러와의 강세. 이때 뭐 시장 충격받은 거 없죠. 왜?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닥, 과매도 권역 벗어나고 이제 요 추세. 여기서 변동성만 크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이게 올라가야만 정유주가 가고 화학주가 가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항공주가 날아갔나요? 이렇게 내려왔다고 화학주 정유 깨졌나요? 아니죠. 2015년도에는 오히려 또 이만큼 날아갔죠. 화학 정유. 그래서 지금의 원자재 가격의 동향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졸리신가 봐요. 좀 딱딱한가요? 보통 때는 이렇게 해도 와 좋다 하셨는데 지금은 약간 좀 지루해 막 이런 분위기인데 계좌가 빨간불이라 그러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계좌 수익 좋으시죠? 예.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이것도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왜 우호적이냐면 우리나라의 GDP의 70% 이상이 수출입니다. 수출인데 어찌됐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쪽의 환율이 1140원 전후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때. 저때부터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탄력을 받은 거고 뭐 환율이 깨지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금융시장에서. 900원 깨졌다는 거. 그때 당시에 2007년도에 오히려 정점을 찍죠. 2006년도에도 시장 날아가고. 환율이 이렇게 깨지고 있는데도 정상적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는 게 뭐냐면 글로벌 시장에서 어찌됐건 불황형 흑자고 무슨 흑자건 다 필요 없이 흑자 국가가 몇 개 없어요. 교역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교역국 중에 흑자 국가 아닙니까? 근데 수입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황형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 규모가 적은 상태에 이만큼만 흑자 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원화 가치의 상승. 원화 가치의 상승. 우리나라 돈 어디 가서 뭐 바꾸기 쉽나요? 외국 나가서? 거의 못 바꿔요. 지금은 조금 뭐 낮이긴 했는데, 자, 일본에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못 바꿨어요, 우리나라 돈. 한국은행 가야 좀 바꿀 수 있고. 화폐 가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잘 살게 됐다면 화폐 가치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좋은 겁니다. 이건 뭐 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는 좋은데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안 되죠. 어찌됐건 정부가 계속 이걸 맞춥니다. 맞추면서의 딜의 조건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지만 미국의 재무부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에 6월 달에 왔어요. 그래서 조절을 하고 왔습니다. 환율 자체도. 그러고 나서 미국이 딱 자기 나라 가갖고 이번에 이제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이야. 스위스도 이번에 넣어버려! 해가지고 6개 국가 딱 넣었는데 내년이면은 중국은 빠져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환율 관찰 대상국 또 환율 조작국으로 넣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 기준. 그거를 굉장히 낮춰놓은 상태예요, 지금. 낮춘 상태입니다. 낮춘 이유도 사실은 환율 관찰 대상국이니 조작국이니 얘기하면서 크게 제재를 못하고 또 트럼프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도 제가 괜찮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방어가 된다는 건 뭐예요? 달러를 사재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서. 누가? 정부가. 달러를 사재낀다는 거예요. 달러를 사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는 거죠. 달러를 사고 있으니까 달러가 강해질 거 아닙니까? 원화가 약세를 띠고. 그래서 이걸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출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운영 자금이 누구 돈에서 나가냐? 우리 국민들 돈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부분도 뭐 사설이나 또 국감이나 이런 데서 다 때려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환율 방어하지 마라. 운영 자금도 너무 혈세가 나가는 거고 서민들도 힘들다 해서 자연스럽게 깨진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이 집권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죠. 일정 부분은 정경유착도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큰 그림에서. 미국 쪽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살고 있는데 그죠? 걔는 맨날 적자예요. 근데 맨날 잘 살아. 맨날 채권 찍어요. 맨날 채권 찍어요. 맨날 팔아. 누가 사? 6개 이번에 관찰 대상국. 중국이 왜 안 보이고 1위. 그죠? 일본. 거기에 독일. 말 잘 듣는 쪽 국가들이 다. 우리나라, 대만. 응?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사우디가 있는데 사우디는 빠져있죠, 항상. 중동 쪽의 연관성. 그래서 요 환율 부분은 지금 재무부가 야,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이야 이렇게 지정했다라는 거는 어우 땡큐. 이젠 요 환율에서 버팅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은 재무부는 국민들이나 누구한테 보여주는 액션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6월 달에 와서 협상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몇 년 만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 국가에도 이제 뭐 기업들은 좀 보여줘야 될 보따리가 있어야 되니까 야, 한국이 그래도 야, 걔네도 지금 가보니까 어렵던데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하더라. 뭐 평균 치더라 그냥.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중국이 기분 나빠서 중국이 기분 나빠서 야, 니네 채권 내가 다 팔아버릴 거야. 어떻게 할 건데? 감당 안 되죠. 채권 다 팔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에이 그래 니네랑 손 끊을게. 뭐 군사 가져가 아예 다 끊을게. 채권 니네 거 다 팔게. 어떻게? 미국 채권값 폭락하면 거지 국가 돼버리지. 또 그렇다고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하죠. 중국의 대미 수출이 어마어마하죠. 중국도. 그래서 뭐 한쪽 분야만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금융 쪽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뭐 가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일본에서 채권, 미국 채권 이만큼 들고 뭐 어디 제3국에 가서 그거 팔려다가 걸렸네 뭐 만회하면서 무슨 음모론 비슷한 그런 뭐 첩보 영화 같은 그런 내용도 가끔 나옵니다. 신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참조하시고 환율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중국 위안화 보여드릴 텐데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일정 범위를 묶어놓죠. 시장의 통제력을 강화해서 가져갈 수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IMF 이전에 변동환율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변동환율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됐던 건 작년이죠. 작년에 위안화에 대해서 시장 좀 공개해주고 풀어주고 하면서 위안화가 갑자기 약세를 띠다가 순간적으로 강세를 띠다 약세로 돌아섰나? 그렇게 바뀌었죠. 그래야 막 시장 우리나라 막 풍랑 나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IMF의 SDR 편입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축통화로서의 자격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시킨 건데 그것 때문에 출렁거렸을 때 이제 제가 그때 당시 MTN 나갔을 때죠. 1시간짜리 이제 혼자서 1시간 독탕으로 막 할 때인데 거기에 위안화를 보여줬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요. 하고. 하루짜리. 주봉. 월봉. 월봉으로 보면은 요만큼도 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변화시켰다는 거에 대한 목적이 무엇일까를 놓고 봐야 되는데 해석들을 다 못했죠. 못하다가 저는 뭐 제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저런 이제 해석 내역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그 경제연구소 몇 군데서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SDR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게 맞구나. 그래서 올해 편입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이제 위안화를 변동폭을 약간 벌려줬습니다. 근데 그 위안화의 위상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엔 긍정적인 해석으로. 그래서 동남아 쪽이나 우리나라나 이쪽으로는 위안화 가치의 상승이 위안화 가치의 또 변동성 확대가 기축통화로서의 기준이 이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나라 동남아 쪽에는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그래서 이번에 SDR 편입됐을 때 10월 초에 편입됐죠. 그래가지고 10월 4일인가 첫 거래일이 그래갖고 이제 그때 중국도 연휴 기간 껴 있어서 그래서 원래는 SBS, CNBC 카드뉴스 쪽으로 갖고 가려고 했는데 원래는 20분 타임을 제가 원래는 그건 잡은 거였어요. 근데 방송에서 지금 4분뿐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짧아가지고 위안화 SDR을 뺐는데 어차피 뭐 다음 주에 오실 거니까 그럼 SDR 부분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CNBC 방송 자료 만들어서 그 주 강연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건 우호적입니다. 우호적으로 보시면 돼요. 환율 시장에서. 그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그 SBS, CNBC 녹화 방송 보세요. 시황이 기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에어컨이 약해서 그런지 막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요 내용들 보시면 재무부가, 미국 재무부가 이렇게 해서 심층 분석국, 옛날에는 환율 조작국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환율 조작국인데 이제 통역이 아니라 하여간에 그거를 이런 식으로 조금 유화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형성되어 있는 게 중국이 충족한 요건 개수 하나뿐이 안 돼요. 중국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대미 흑자가. 그러니까 얘네도 함부로 못하고 미국도 채권이 제일 많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고 서로 함부로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기준은 완화된 거다라고 보시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추이입니다. 예전에 뭐 사상 최대치 다시 또 넘고 있죠. 그런데 예전에 외환이 없어서 외환보유고 잔액이 없어서 뭐 IMF가 왔다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뭐 몇천억씩 갖고 있다고 해서 3,777억 달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외환위기가 안 오느냐? 절대 아닙니다. 리먼 터질 때 보셨죠? 제2의 IMF 얘기 나온 게 그 거짓말이 아니고 단기 채권, 장기 채권까지 다 포함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아시아 쪽 대부분이 마찬가지예요. 리먼 터지고 많은 국가들은 유럽이나 당사국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은 3월 저점을 찍습니다. 2009년 3월. 그 이제 왜 그러냐면 12월에 이제 그 양적 완화 발표하고 뭐 사상 최대의 양적 완화 그리고 사상 최대의 금리 인하 이런 걸 단행을 하는데 공화당 쪽에서는 막 반대를 하죠. 그 대통령이 하자 해도 막 반대를 하고 그게 이제 상하의원 다 통과되는 기간 그 기간이 1, 2월까지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3월 달에 바닥 찍고 이제 3월 4일 날 바닥 찍고 돌린 거고 아시아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10월에 바닥을 찍습니다. 근데 10월 바닥 찍은 때가 뭐냐면 미국에서 갑자기 새벽에 날라와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도 아니고. 그리고 얼마나 급했으면 미국에서 그 결정 나자마자 미국은 별로 신경 안 쓸 거 아닙니까? 뭐냐면 통화수합이라는 거. 통화수합을 미국하고 한국하고 통화수합 했는데 미국이 유리한 게 아니잖아요. 예? 미국이 위험성을 겪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로 미국 도와줄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미국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는 거의 뭐 별로 노출도 안 하는데 새벽에 우리나라는 그걸 노출을 했어요. 막 너무 긴박한 상황이어서. 뭐였냐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화수합. 뭐 예를 들어 300억 불이다. 그러면 야 한국에서 돈 투자한 채권단들, 돈 투자한 투자자들, 외국계 투자자들이 돈을 뭐 3,777억 불이 있다고 해도 빼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모자라요. 근데 빼내지 마. 만약에 여기서 한국이 돈 모자라면 내가 돈 줄게. 지급 보증해 줄게. 얼마까지? 300억 불까지. 근데 이거 추후에 더해질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 돈 빼지 마. 그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미국에서 그거 받아오면서 미국이 주니까 당연히 이제 일본 주기 시작하죠. 그 다음 중국 받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외환위기 벗어난 거고 10월 저점 찍고 돌린 거예요. 그만큼 외환보유고가 많이 있다고 무조건 안정적인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뭐 요런 내막도 있다. 아시겠죠? 미국 채권 가지고 있는 부분들, 또 환율에 대한 그 조율 부분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으로서는 어찌됐건 시장상에 좋습니다. 좋아서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 보셔도 차트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뭐 브렉시트 이후에 뭐 있나요? 악재? 없죠. 없습니다. 그럼 대선 불확실성 끝나고 나면 실적 부분들에 대한 개선폭 그 부분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수익률 보시면 이제 좀 깜짝 놀라시겠죠. 이거 매주 보여드리죠.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세요.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세요? 오늘 처음 오셨다? 안 계신가요? 처음 보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래요. 보시면은 저희 고객분들 그 HTS상에 포트폴리오를 다 넣어드려요. 근데 뭐 최근이나 하여간에 뭐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은 이 포트폴리오를 안 넣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안 드려. 그러니까 전화 드려서 뭐 1대1 상담해 드린다는 게 아니고 장이 안 좋으면 힘들어 하시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직원들이 맨날 종목 똑같은데도 그냥 그래도 종목 뭐 갖고 계세요. 종목 알려주시고 비중 알려주시면 라이브 방송에서 AS 1대 다수는 상관없으니까 AS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장이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전화를 잘 안 드려요. 근데 어찌됐건 이 당시 기준에 브렉시트 당시의 기준인데 18번째 이제 넣어드린 그 하늘나라 우리님이라는 분의 포트 비중이 요거였어요. 삼성전자 50주를
126만 원에 사셨으니까 6월 이전이 되겠죠. 6월 1일 최고 저점이 이제 129만 5천 원인가 뭐 얼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26만 원에 6월 이전에 편입하신 거고, N소프트가 21만 8천 원, 그리고 뭐 하나케미칼이 22,400원, 하나케미칼은 얼마 전에도 23,000원대 왔었죠. 깨졌고, 깨진 적도 있었고, KB금융이 지금 42,500원 뭐 이렇게 넘어간 KB금융이 32,500원 편입이 됐고, 포스코대우 25,500원, 얘도 쭉 올라갔다가 힘든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한화테크인 뭐 지금 6만 원대 중반 이상 하고 있는데 37,800원에 편입을 하셔서 요 수량 그대로라면은 이게 4억 6천 정도인가 4억 7천 정도 되더라고요. 현금 한 1억이 있으셨고. 그러니까 이제 한 3월부터 매매하신 기준에 현금 1억에 주식 요만큼 4억 6천만 원어치. 그러니까 맨 처음 5억으로 스타트 하셔가지고 그때도 조금 수익이셨고, 어찌됐건 브렉시트가 딱 터진 날, 그 다음 첫 번째 강연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걸 안 보여드렸는데 포트를 보여드리면서 그 전에 뭐 포스코든 뭐 현대중공업이든 OCI든 다 정리해서 주력은 4개다. 우리는 무조건 주력 4개다. 예? 삼성전자, N소프트, 하나케미칼, KB금융 무조건 주력 4개니까 요거 4개. 그리고 포스코대우, 하나테크인, 동부하이텍 요 3개는 스윙 종목에서 그나마 그 당시 기준에 압축. 근데 이분 말씀은 동부하이텍은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라 너무 작아서 하기가 싫대. 그래서 이렇게 6개로 압축을 하신 겁니다. 압축을 하시고 최근 들어서 방 안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아, 우리 방은 왜 매도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N소프트 36만 원 뭐 이렇게 넘어갔다가 밀리니까 28만 원대도 막 깨지고 그러니까 왜 고점 안 잡아주시느냐. 그 기준인데 그거 팔아서 솔직히 못 사게. 살 거 일부 있어요. 살 거 일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모든 종목을 다 그렇게 해야 돼. 얘에서도 몇십 프로 먹고 얘에서도 몇십 프로 먹고 얘에서도 몇십 프로 먹고 근데 어느 종목 하나 딱 묶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죠. 그럴 바에는 그런 매매할 바에는 이렇게 포트로 가지고 가시고 여유롭게 지내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때 당시부터 해서 지난주까지 해서 계속 이 비중으로 그냥 가지고 오신 분 기준. 매일 오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보여드릴게요. 브렉시트 때 3,800 그래도 수익이었어요. 다 그날 종가가 다 파란불이었는데 그래도 수익. 그래서 이거 수익 다 까먹을 때까지 한번 견뎌봅시다. 브렉시트 별거 아니니까.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바닥 찍고 돌렸죠. 그래 다시 5,800의 수익. 근데 단기 조정이 사실 주중에 단기 조정이 잠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후폭풍을 조심해라 하고 난리가 났어. 왜? 브렉시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전량 손절 해놓고 우리는 전량 손절했습니다. 막 자랑을 했죠. 근데 방금 보신 것처럼 굳이 손절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전량 손절해놓고 반등 나오니까 다시 악을 써요. 다시. 뭐라고? 후폭풍 이거 장난 아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다라고. 근데 본인이 브렉시트가 뭔지 모르면서. 결론적으로는 브렉시트가 문제가 안 됐고 7월 8일 기준에 6,900, 7월 15일 기준에 8,500. 종목은 그대로입니다. 비중도 그대로고.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22일에 8,600. 그 다음 8,400. 그러니까 저도 간당간당하죠. 야, 여기서 이거 괜히 더 보여줬다가 여기서부터 조정받기 시작하면 이것도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계속 보여드립니다. 8,400, 9,600. 그러더니 1억 1,000, 그러더니 1억 2천, 그러더니 1억 2천에서 또 깨졌어. 야, 이제는 1억이 넘었으니까 한번 이거를 그냥 숨기고 다시 가자고 할까? 예? 결론은. 지금 막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대로 포트 거의 있으신 거예요, 아마. 제가 판단할 때. 1억 1,700, 1억 1,500, 1억 1,800. 이게 좀 힘드셨겠죠, 이제. 팔고 뭔가 다른 걸 사고 싶은 거야, 이제. 다른 거 사면 좋을 것 같은데 결론은 이렇게 한 번에 다시 올라옵니다. 1억 1,400, 1억 1,800. 그죠? 그러더니 이번 주 어떻게 됐을까요? 10월 21일 날. 참고로 요 5종목, 6종목 중에 금요일 날 5종목이 빠졌어. 금요일 날 5종목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1억 4,800 그랬더니 와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됐을까? 5종목이 어제 빠졌는데 종가가. 아유, 주중에 많이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쭉쭉쭉 주중에 반등 나왔고 삼성전자 165만 원까지 찍고 눌린 게 이만큼인데도 가격은 이거 뭐 종목 바꾼 것도 아니고 수량 그대로고 똑같은데. 그죠? N소프트도 그대로 눌려 있고. 근데 뭐가 올랐어요?
하나케미칼이 그냥 죽어라고 올라왔잖아, 또. 하나케미칼이. 하나케미칼 23,000원 깨지고 그럴 때 여기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강연하면서 하나케미칼 23,000원, 이거는 프리미엄도 없고 좋습니다. 사신 분들이 안 계신가 봐. 네? 하나케미칼. KB금융, 뭐 포스코데오, 하나테크인. 포스코데오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수급이. 네. 그래서 이러한 수익률은 여러분들도 직접 다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하나케미칼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뒷부분에 나머지 지금 준비해놓은 종목이 케미칼, 테크인,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그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두 종목, 월요일날 들어가실 만한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옛날 방식대로 종목 이름을 싹 감췄어. 감춰놓고 탁 보여드려, 차트만. 근데 이제 어렵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마지못해 또 종목을 알려줘. 예? 그렇게 하고 직원들한테 또 혼나죠. 회원가입 못 시켰다고. 자, 알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인데 뭐 옛날 그림이고, 그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이에요. 응? 아니 여기서 뭐 팔고 힘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이 이럴 때 얘만 빠지는 게 아니라 조정들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뭐 물론 오르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믿는 게 이쪽 이제 단기적인 수급에서는 조금 악화되어 있지만은 전체 수급 조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전체 수급 보면 거의 의미도 없는 물량 떨어지면서 이만큼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근데 돌릴 때는 뭐 그냥 우습죠. 막 맨날 갭이야. 5일선하고도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야, 우리 하나케미칼 대박이야. 많이 먹고 있어. 그랬더니 막 지인들 오고 뭐 펀드 매니저 와가지고 와, 형님 이거 뭐 너무 많이 올라. 야, 이격이 얼마 안 나와. 이격이. 하루에 막 5%, 10% 막 소문내고 가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조심조심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종가 꽉 눌렀어. 눌렀는데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게 이게 그러면 교수형이냐? 아니라는 거죠. 교수형이면 거래가 빵 하고 터져야 돼요. 그죠? 빵 하고 터져가지고 막 난 팔고 나가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교수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도 오히려 또 그날 또 샀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우려하실 필요 없고요. 이 부분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개인들이 지난주에 제가 깜빡하고 30%라 얘기했는데 20%. 적지 않죠. 20% 이상을 물량 뺏긴 거예요. 이때는 정유업체, 그러니까 LG화학, 그러니까 화학업체, 정유업체 다. 그래서 LG화학, 롯데케미칼, 뭐 하나테크인 다 이렇게 수급이 이래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다 매수를 했고, 그리고 뭐 S오일,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군들도 수급이 다 이렇습니다. 다 좋아요, 다. 그런데 2016년에는 다 이래. 다 똑같이 이래요. 개인이거든요. 이게 개인 투자자 수급. 다 똑같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왜 유독 하나케미칼만 집중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수급만을 놓고 따졌을 때 하나케미칼은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쪽은 손바뀜도 없어. 그냥 정체. 근데 하나케미칼은 외국인과 기관이 손바뀜을 줍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손바뀜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들어올릴 때 이만큼을 또 뺏어갑니다. 누적으로. 연초부터 해서 누적으로. 또 뺏어가요. 근데 요 정도 여기 이만큼 뺏겼을 때 기준이 27,000원대 넘긴 기준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더 뺏어서 28,000원대 올라가죠. 그러면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전엔 더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더 팔다가 조금 이제 매도를 한 거고. 근데 8.5%의 누적 수급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판 쪽은 그냥 끝난 거 판 거야. 그죠? 여기서 뭐 어떤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량을 뭐 더 내놔서 막 소형주처럼 예? 너 안 팔아? 끝까지 안 팔아? 너 죽어볼래? 하면서 막 더 팔아가지고 물량 뺏어먹는 것도 아니고 기간 팔 물량은 이제 대부분 다 팔았다는 거죠. 외국인 8.5% 샀는데 이 당시 23,000원 막 깨지고 그럴 때 23,000원 할 때 그때 항상 말씀드린 게 자 외국인 평균 단가 24,800원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거 어떻게 팔아먹고 나갈까요? 머리 아플 텐데. 부담이 없다는 거죠. 이런 종목이.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재료 내용이 있고 그 재료 내용 무료로 문자 다 보내드렸고 그죠? 중간중간 몰래 우리 VIP 회원들 몰래 예? 가끔 물어보세요. 막 핸드폰 2개 갖고 계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사모님 핸드폰 갖고 계신 분 막 사장님 핸드폰 갖고 계신 분 같고 야 내 핸드폰은 유료인데 이거 왔는데 왜 무료도 이게 똑같이 오냐?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무료입니다 해놓고 몰래 보내드린 내용들이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 내용들이
얼마 전에 27,500원까지도 매수하십시오라고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브렉시트 이전에는 이것도 다 스윙도 했어요. 비중 뭐 5% 줄이시고 다시 사시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중을 줄여서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수급 자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여기서 다시 치고 끌고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개인들 물량 더 뺏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정체 상태에서 더 뺏으면서 고점을 뛰어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 그림도 이번 주에 오늘 제가 그려드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그려놓고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이고. 결론적으로는 간단해요. 이러한 양봉 있죠? 저거 하나씩만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월봉 기준에. 나오겠느냐? 나와요. 나오는데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이런 대형주는? 중간에 매도할 기회를 안 줘. 네? 중간에 매도할 기회를 안 줘요. 중간에 매도할 기회가 나와. 매집이라는 건, 진짜 대형주에서 매집이라는 건 여기서 매집을 땡겨놓고, 매집을 해놓고 누군가 같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어설프게 땡기면 매물이 나와요. 어설프게 땡기면. 그러니까 매도할 기회를 안 줘. 무슨 얘기냐면은, 자, 뭐, 하나케미칼이야. 28,000원이고 29,000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야, 여기서 팔아서 여기서 다시 사고, 이걸 주냐고 안 준단 말이야. 안 줘요. 한 300원, 5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 가격만. 그러면 내가 고점에서 500원 차이다. 그러면 28,500원에 사기 위해서 29,000원에 팔았어요. 29,000원도 못 팔지. 28,950원에 팔죠. 그리고 살 수 있는 거는 28,550원에서. 그러면 400원을 잘 맞춰야 400원 먹어요. 근데 심리가 또 불안해. 팔고 나면 더 갈 것 같고. 예? 아예 애매모호해. 그리고 올라가면 오히려 거꾸로 더 사고. 그럼 여기서 400원 남겨봐야 1점 몇 프로인데 매도세 0.3% 빼고 수수료 뭐 0. 왕복하니까 팔았다 또 사야 되니까 뭐 0.2다. 예? 뭐 요즘에 싼 것도 쓰시겠지만 그럼 0.5예요. 깜딱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주고 사야 돼. 아유 그럴 바에는 야 얘 5일선도 안 깨고 있어. 그냥 갖고 가자. 에휴 지가 여기서 이만큼 됐으면 눌리면 5일선 이렇게 되겠지. 요 정도 수준.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5일선만 오면 그냥 막 달라붙어. 옆집 아저씨부터 해서 막 사요. 5일선만 오면. 그죠? 조금 심해지면 11선. 그래서 매도 기회를 안 줍니다.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 월봉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추세, 뭐 120일 추세가 이렇게 나와버렸다.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걸 팔겠어요? 안 팔지. 요런 데서 잡으시라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서 잡지 말고. 네? 모든 종목을. 그래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 나머지 재료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봉 같은 경우 지금 기가 막힌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날 갭상승 나고 뜨면 이건 또 초대박입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갭이 나와 있습니다. 직전 고점 다 뚫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안 뚫린 것 같죠? 자,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갭이 나와서 원래는 주봉이기 때문에 이것도 돌파 갭입니다. 주봉이기 때문에. 근데 더 확실하기 위해서는 갭이 한 번만 제발 좀 더 나와주고 근데 이 추세를 하면 나올 수 있다. 왜? 수급이 어마어마하고 거래량을 오래간만에 터트렸어요. 거래량 터트리는 거 뭐 5MA, 20MA. 예? 5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 거래량을 넘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부딪히기만 하면. 근데 그걸 월등히 넘어주고 하루에 100만 주 이상을 꼬박꼬박 내주고. 예? 그죠? 그러면서 갭이 나와줘요. 근데 이걸 뚫어주는데 저기 고점, 그 앞에 고점도 없어요, 사실은. 앞에 고점이 없어요. 더 멀리 가 있어요. 그리고 이 꼬리는 의미가 없어요. 갭이나 이런 걸 배울 때 몸통의 기준에 갭이라는 거는 사전적인 용어로 몸통과 몸통의 갭인 겁니다. 꼬리 달리는 건 상관없어요. 갭은. 그래서 이 갭이 훼손이 안 됐죠. 근데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서 갭이 또 나오면서 또 가.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적산병이 되는 거죠. 근데 더 가는데 거래량이 더 터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뭐 흔들리거나 하면 여기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요 정도 범위에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뭐 도지를 내주다가 야 이것도 석별형인가 우려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눌렸다가 절반 훼손 안 시키고 또 가는. 혹은 최악의 경우는 여기서 요 부분 있죠. 요 절반 라인 근처로 내려오거나 살짝 훼손시켰다가 한번 털어내고 다시 돌리는. 그리고 개장 초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케이블 TV 경제방송도 얼마나 좀 단순하고 그랬냐면요. 여기 매도 잔량 있고 매수 잔량 있으면은 매수 잔량이 많은 게 좋다고 그렇게 표현해서 말도 안 되는. 뭐 지금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매도 잔량이 무조건 많아야 돼요.
예? 호가에 막 몇만 주씩 있어야 돼. 몇만 주씩. 몇만 주씩. 그리고 여기는 몇천 주. 떨어지는 물량이 없어요, 이러면. 몇천 주면. 가끔 뭐 누군가가 막 펑 던져. 개인 중에서도 뭐 몇만 주 갖고 있는 분도 계시니까 툭 던져요. 그러면 호가 또르륵 하다가 다시 쭉 올라와요.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밑에 쌓여 있죠. 안 사겠다는 거 위로 절대 떨어지는 물량 먹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매도 이제 한 호가만 이제 막 몇만 주 갖고 막 꾹꾹 누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 빼고는 위에 쌓여야 됩니다. 하나케미칼도 지금 계속 쌓여 있죠. 야, 이거 채 갈까 하는데 막 10만 주씩 갖고 가죠. 한 호가 막 10만 주를 걷어가 버려요. 네? 그리고 보면 막 특정 창구가 막 사. 근데 떨어지는 것만 사. 장중 내내. 그러다 어느 시점 딱 되면 막 탁탁탁 쳐고 확 가져가고. 눌러서 밑에 사겠다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어지간하면 다 받아간단 말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이러한 흐름이 나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겠구나. 거래량 터지겠구나. 그리고 이제 뭐 호가가 이런 건 있겠죠. 10시까지 해가지고 전 거래일 절반 혹은 50MA, 5MA, 20MA 그 거래량 2평의 절반 정도는 10시 전에 쌓여줘야 됩니다. 근데 거래량은 하나도 없고 매물만 이만큼 있고 요 밑에 이만큼 뿐이 없어. 그런 것도 힘들지. 거래량 없는데 누가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거래량은 있는데 야 보니까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최소 150만 주에서 300만 주 거래가 터져야 된다 했는데 맨날 60만 주, 70만 주 하던 게 벌써 개장 초부터 50만 주, 10시 넘으니까 70만 주, 90만 주인데 매물이 막 쌓여있고 밑에는 호가가 없어? 그러면 그건 계속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떨어지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는 종목 보면 딱 보면 막 밑에 막 이만큼 쌓여있어. 그럼 그건 계속 떨어져. 그날은.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 계속.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글씨 이제 되게 잘 안 보이시는데 중요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읽어드리면 이게 매주 화요일마다 뭐 SBS하고 이제 증권사 여러 군데 해가지고 5스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종목을 좀 올려달라고 올려주고 있는데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뭘 넣을까 고민하다가 결론 하나케미칼 또 넣어서. 바닥에서도 넣었지만 또 넣었어요. 27,500원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27,500원 뭐 이렇게 넣어드리긴 했지만 그 이하에서도 살짝 눌릴 때 적은 물량을 잡을 수 있죠. 개인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편입 비중 최대 40%까지. 목표 주가 35,000원. 그 기준에. 그리고 2차 45,000원. 뭐 이렇게 써드렸고요. 체크 포인트는 기초 소재 부분의 주요 제품. 그러니까 화학업체잖아요. 거기에 영업이익이 3분기에 120% 증가할 걸로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상태고 태양광 플러스 기타 소재 부분도 마찬가지로 6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 그래서 2분기 실적 대비 또 3분기도 그렇게 증가하는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3,000원까지 누를 때도 저도 겁나죠. 아니 이렇게 좋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누르나. 근데 수급 보면 수급은 뭐 멀쩡하고. 그래서 이거는 돌리겠구나. 또 이제 11월이면 실적 나오죠.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도 뭐 213% 증가했었어요. 또 외국인 기관 손바뀜 있고 트럼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트럼프가 돼도 긍정적입니다. 기초 소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힐러리가 되면 이슈가 더 되겠죠. 이슈가. 수급 동향 요거 그 사이트에 보시면 수급 동향 저도 다 올려놔드렸어요. 사이트에도 그 이런 내용들을 전부 5스타 뭐 이런 데다 올려놓으면 사이트 홈페이지 내에 보시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문자로도 이런 거를 VIP 회원님들은 무조건 다 보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께도 실수한 것처럼 하면서 보내드려요. 가끔씩 받아보실 수 있었죠. 그리고 뭐 요거 또 수급. 그래서 2015년 1월 22일 아까 보여드린 그 전체 수급으로 놓고 보시면 개인이 21.20% 7,200억을 뺏겼습니다. 근데 그거를 뺏어간 매수 평균 단가가 22,000원 정도 합니다. 22,000원인데 100% 정도 100%가 아니라 10% 정도 그 지분을 개인이 뺏겼을 때 시가총액 1조 이상에서 뺏겼을 때에 주가를 어느 정도 들어 올려야 차익 실현이 되느냐. 최소 50에서 100% 이상을 들어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매집이 뭐 7천억, 20% 이 정도의 매집이 됐다는 거는 그 업종이 긍정적인 업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이
정유업체나 화학업체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나왔죠. 예? 그 시각을 바꾸시라고 그랬어요. 유가가 올라야 정유주가 한다.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재고 자산의 증가에서 영업마진이 아니라 순이익 증가로 몸이 커진 거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유가는 어느 정도 하향돼서 안정성을 가지고 가는데 제품 가격은 낮추질 않고 원가 절감 효과 플러스 제품 가격 그대로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찍은 겁니다. 아시겠죠? 유가 고점 찍을 때보다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인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앞으로 이제 경기가 살면 화학업종 더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내용이 있어요. 하나케미칼은. 뭐, 김승효 회장님. 하나그룹. 뭐, 지금 정부하고 어떻게 코드가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 또, 김승효 회장님의, 큰아들이 하나케미칼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그룹의 주력을 글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면세점 사업 부분을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가 이번에 받았잖아요.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 그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의 최대 주주,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그게 70%가 갖고 있죠. 그 지분을 통째로 100% 갖고 있는 게 얘네예요, 또. 그쪽 사업만 조 단위가 넘습니다. 그래서 하나 케미칼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케미칼 화학주로만 보지 마시고 꾸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부분도 주봉상으로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다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가겠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나케미칼은 지금 3시니까요. 잠시 쉬었다가 목표 주가 드리고 나머지 종목 드리고 그다음 월요일 날 이제 공략하셔야 될 두 종목 드리고 잠시 이거 설명드려야 돼. 이것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 어제도 고생하고 되게 혼났는데 제가 좀 못된 게 제가 개인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막 몰아세워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직원들은 힘들죠. 결론은 뭐냐면 지금 원래는 이제 28일 날 책이 나와요. 예? 윤정두의 제목은 이제 가제인데 이거는 이제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해가지고 주식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이거였어요. 예? 투자의 시각이 바뀐 경험. 이렇게 해서 1탄 해가지고 뭐 캔들의 비밀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1강부터 10강까지 하고 스페셜 강좌 3개를 텍스트를 쳐서 다 넣어놓고 USB에 그 강의를 다 넣어놓고 이렇게 돼 있는데 책 가격은 220페이지고 25,000원이에요. 아주 못됐죠. 25,000원인데 일단은 이거 나눠드린 게 뭐냐면 책이 아마 28일보다는 10월 9일 날 아마 오픈을 시킬 거예요. 나오기는 그 전에 나오는데 11월 9일 날 여기가 저희가 270평이고 저 옆에 공간이 270평이에요. 공실인데 개소식 할 때 저희가 저쪽에서 JW 메리어트 쪽 출장 뷔페 불러서 진행을 했어요. 그때 350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손님들이 오신 거죠. 출판회를 하는데 그래서 요 책 나온 거에 대한 첫 번째 25,000원짜리 책을 선착순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확정된 게 없어갖고 직원분들하고. 근데 아마 한 몇 분이든 이렇게 해서 요분들께는 여러분들이 요즘 받으시는 시황 있죠. 아마 시황은 다 받으실 텐데 요즘에 이번 주 내내 시황만 갔을 거예요. 포트폴리오 전략은 안 오고.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는 아직까지는 포트폴리오 전략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시황도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끊을 거예요.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왜냐면 한 통당 30원이에요. 예? 30원인데 10,000분만 보내드려도 30만 원이에요. 근데 포트폴리오까지 가면 어쩔 땐 2통, 3통 가죠. 그리고 이제 한 달 되면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갖고 맨날 직원한테 혼나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시황은 이제 못 보내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못 보내드릴 것 같은데 책을 구매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시황 문자를 그대로 보내드릴 겁니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근데 11월 9일부터 기준 잡아서 7일, 16일까지인가요? 그러면 16일까지 보내드릴 텐데 만약에 오늘 이제 편입을 책 25,000원 미리 예약을 하시면 그러면 이분들은 월요일부터 지속적으로
시황 문자를 계속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서점에서 사실 수 있지만 그게 혜택이 하나 더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 이제 저희가 호텔 강연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냥 경제신문에 나오는 일반 뭐 2급 호텔 강연회가 아니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하얏트 뭐 이렇게 해서 특일급. 거기에 비용을 15만 원에 했어요. 15만 원에 하고 좌석은 저희가 50석 준비를 해놓고 최대 100분까지 모시고. 근데 이제 요렇게 하면은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꽤 오세요. 이때 이제 드리는 특전이 뭐였냐면 보통 호텔 식대 해가지고 뭐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하시죠. 뷔페 식사. 그리고 책, 그때 당시에 ELW 책 2권. 그게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딱 요 원가만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그날 당일 가입하시면 뭐 할인 혜택 드리고. 그럼 요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요번에는 저희가 출판 기념회가 11월 9일 날 여기서 17시에 있습니다. 근데 외부 고객분들 위주로 오시는데 일반 고객분들, VIP 고객도 계시고 하니까 뭐 지방 계신 분들은 못 오시고요. 30분 정도를 일반 고객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가 JW 메리어트에서 아마 이번에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이제 뷔페 식대로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책 한 권 드리고 플러스 USB를 이 책에 대한 USB가 되겠죠. 동영상 강좌를 이걸 11만 원에 이제 판매를 할 건데 요거 무료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앞에 지금 해놓은 게 주식 투식형 그 캔들 말고 전체 강좌 다 들어간 거 있죠. 그거 55만 원에 팔던 거. 그 디자인 바꿀 거예요. 그 표지 디자인 급하게 만들었는데 바꿔서 요것도 드리고, 그리고 ELW 책자 1권이 지금 별로 없어갖고 이제 2권 남은 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전체 다 해서 USB, DVD 전체 다 하고 시황 플러스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제 이건 약속은 못 드리지만 포트폴리오 드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 종목은 지금 과도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 단문 문자로 보내드린 게 뭐가 있어요? GS건설. 며칠 전에 하이닉스. 그건 다 공개로 그냥 다 보내드렸죠. 근데 그거를 이제는 못 보내드릴 것 같고, 이렇게 15만 원 오늘이든 뭐 가입을 하시면 일주일 동안 시황 포트. 그리고 그 일주일이라는 게 오늘 가입하신다. 그럼 월요일부터 11월 16일까지는 일단 무료로 전부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황 문자, 종목 포트폴리오 문자, 그리고 11월 9일 날 여기 출판에 30분까지만 아마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출판에 오실 수 있는 거. 그날도 이제 종목은 하나쯤 나가겠죠. 따로. 그리고 뭐 식사하실 수 있고 책 있고. 예. 거기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 강연회는 출판회 때 외부 고객 모셔놓고 강연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강연회는 12월 10일 첫 번째 스타트로 해가지고 매달 할 거예요. 코엑스하고 하얏트 왔다 갔다 하면서. 매달 할 건데 12월 10일 강연회까지 오실 수 있는 걸로. 그러면 벌써 식사만 하셔도 2번 드시면 20만 원이네. 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광고가 좀 여러 군데 나갈 거예요. 와우TV 지금 계약했고, SB 광고가. 그리고 동아일보 계약했고, MTN 기업탐방 계약했고, 그 다음에 그 엠머니 쪽 지금 진행 중이고, OBS 쪽 지금 진행 중이고. 그래서 만약에 광고가 나가면 책 파는 건 그렇게 큰 저기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강연회하고 출판회, 그리고 이제 뭐 시황 받는 거, 또 종목 포트폴리오 받는 거, 그거 기준에서 15만 원에 오신 분들 혜택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거 지금 팝업창이 홈페이지에 떴는데 그거 좀 수정할 거예요. 수정하고 벌써 어제 띄우고 어제 저녁하고 오늘 벌써 이미 이제 뭐 VIP 고객분들, 다른 분들 이렇게 가입이 되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부터는 이제 좀 더 바빠지고, SBS 쪽도 이제 그 광고 나가기 시작하면은 요 자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오신 김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쉬셨다가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